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기업의 실적 악화 발표로 또다시 9,000선이 무너지며 8,500선대로 추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514.45포인트 하락한 8,519.2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기업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 주요 증시가 4에서 5%대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금융위기 불안감이 남은 특히 금융업종과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에너지업종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국제유가가 1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2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일보다 7.5% 떨어진 배럴당 66.75달러로 마감됐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20개국이 참가하는 G20 정상회의가 다음 달 15일 워싱턴에서 개최됩니다. 미 대통령 당선자도 참석하는 이 회의에서는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방안이 논의됩니다. 파키스탄이 결국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했습니다. IMF는 22일 성명을 통해 파키스탄이 구제 금융을 신청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임동석입니다.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전이되는 모습을 이제 확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도 그에 대한 여파에 굉장히 큰 폭으로 다시금 하락을 해서 9,000선이 또다시 붕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각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너무나 안 좋은 실적들이 발표되면서 뉴욕 증시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그런 모습을 전일 새벽에 보였습니다. 8,500선대로 추락을 했는데요. 마감 직전에는 한때 698포인트까지 떨어지는 그런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굉장히 우울한 오늘 소식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 우울한 기분보다도 오늘 우리 증시에 대한 염려가 훨씬 더 큽니다. 자, 먼저 글로벌 증시에 대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해외 PB센터의 남은호 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벽 뉴욕 증시가 대폭락을 맞았습니다. 연이틀 굉장히 큰 폭으로 추락을 했는데요. 네. 먼저 자세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가 다시 급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그 그래프를 보시면 아침부터 내려오기 시작한 뉴욕 증시가 다우지수가 장중 계속 하락을 하다가 장 마감 전 하락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 포인트는 거의 한 700포인트 정도까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락했다는 그 부분이 조금 더 우려스러워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고 어제 미국 증시의 내용을 보시면 와코비아 그리고 보잉, AT&T 등 미국의 기업들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헤드라인에서 보다시피 그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등이 금융 부실로 위기를 맞고 있고 국제 유가는 또 경기 침체 전망으로 인해서 1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주들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좀 이제 금융은 그 라이보가 지금 8일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자금 경색은 지금 완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가 한 5.69%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지금 하락이 그 주가가 낮은 상황에서 5%나 하락했다는 것은 투자 심리가 그만큼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제 눈에 띄는 것은 드디어 이제 상당히 그동안 위기다 하던 나라들 가운데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20일 IMF 성명에서 확인이 됐고요. 자, 이러한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국가들에 확산되지 않을까. 자, 그런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뉴욕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뭐 더 큰 어떤 폭락이 어떤 서곡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리적인 패닉 상태를 겪는 분들도 상당히 적지 않을 텐데요. 자, 전일 뉴욕 증시 어떤 폭락세를 이끈 그 종목들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우선 그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엑슨모빌이라든지 쉐브론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내렸습니다. 엑슨모빌은 미국의 1위 정유회사고 쉐브론은 2위인데요. 엑슨모빌은 9.6% 내렸고 쉐브론은 7.5%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 업체죠. 그 원유 상품 업체인데 맥모란 쿠퍼 골드가 17%나 내렸고 알루미늄 세계 최대 제조업체 알코아가 13%나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유 수요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지난주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가 7.5%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66.75달러. 원유 유가가 하락한 것은 보기 좋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경기 침체한 우려감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와 연관이 있는 삼성전자가 인수 제한을 철회한 미국 최대 플래시 메모리 업체 샌디스크가 삼성전자 인수 제한 철회로 인해서 31%나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애플 한 종목만 유독 올랐는데요. 5.8%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제 내달 15일입니다. 워싱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대책협의회가 G20가 정상회의가 있는데요. 지금 내달 15일입니다. 아직 한 15일 정도나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미팅에서 아주 극단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 15일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이제 한 20일 정도의 기간을 어떻게 참아야 될지, 이제 그게 조금 더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 날이 뭐 사실 얼마 길지 않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길게만 느껴집니다. 네. 자, 국제 원자재 가격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유가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물론이고, 금 가격도 요즘 한 1년 새에 들어서는 가장 낮은 가격인 $730대로 내려앉았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가 특히나 이제 필라델피아 금지수 같은 경우는 뭐 한 13% 이상 하락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지만 지금 같은 어떤 경제 위기를 어떤 기업의 한 위기라든가 어떤 경제 위기 징후를 미리 포착해내야 하는 그런 또 임무를 띈 것이 신용평가사들이라든가 어떤 회계법인들이라든가 그런 그 역할을 맡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그 신용평가사들이 요즘 들어서 사실은 좋지 않았다. 네. 그러면 고해성사 아닌 고해성사를 하면서 앞으로의 더 큰 위기에 대한 경고들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월가에는 이 도덕 불감증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S&P가 의회 청문회에서, 부실 확대 전에 정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증언을 의회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미국의 신용평가사들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미 부실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예측을 시장에 내놓지 않았다.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월가 분위기는 금리 추가를 인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미국 금융 시스템이 지금 전체적으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좀 아이러니인데요. 달러 자산이 이제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미국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지만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등 이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안전자산으로 자산이 몰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00년 만에 한번 나오는 증시 역사상 통틀어서 지금 한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술적 분석을 잣대를 갖다 대는 수치를 갖다 대는 것은 지금 아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금융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붕괴되고 있고 도덕 불감증이 있어서 이러한 분위기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사지 않고 파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에서만 나온 얘기는 표면적인 얘기입니다. 표면적으로 나온 얘기고 이면에 있는 얘기는 이제 월가나 아니면 실제 금융사들에서 감원 소식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이제 투자 심리를 얼게 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어제 또 잠깐 나온 얘기는 뭐냐면 합성 CDO 그러니까 신세릭 CDO인데요. 자산담보 부동화 자산담보부 유동화증권 이런 부분이 또 새 내관으로 떠오른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그 서프라임의 2차 서프라임 위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장을 많이 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서프라임 위기로부터 촉발된 지금의 어떤 금융 위기는 신뢰 위기 그리고 실물 경제 위기로까지 옮겨 붙은 양상입니다. 근데 이제 뭐 더더군다나 염려가 되는 것은 이제 어떤 집으로 인한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 보면은 뭐 신용카드도 많이 썼을 테고 이래저래 빚도 많이 지고 그랬을 텐데 그런 뭐 신용카드 위기라든가 그런 위기들이 계속해서 제2, 제3의 위기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닥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에 관한 자세한 소식을 분석해 봤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의 남문호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장이고 오늘도 상당히 어려운 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들이 어떤 전문성에 살짝 기대보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투자증권 동교동 지점의 심혁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시장이 장중 한때 1100선이 무너지면서 올 들어 이제 9번째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1100선이 장중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충격을 굉장히 받았을 텐데요. 사실 어제 그 전일 새벽에 뉴욕 증시가 폭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장중에 이제 1100선이 무너지는 걸 염려해야 될 때가 아니라 장중에 이제 뭐 1000선이 무너지는 걸 염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드는 하루입니다. 먼저 어제 자세한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우선 거래소 시장도 좀 많이 밀렸었고요.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 시작하는 거 보고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고 오늘 또 시장에서 어떤 고객분들과 지금 시청하시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네. 많이 하는 바람에 눈이 좀 부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제도 많이 밀렸습니다. 장중 한때 100포인트 이상 빠지는 모습 보였었는데요. 차익 매수가 1,500억 정도 매수가 나오다가 증권사 선물 매도로 인해서 955억 순매도 부분이 결국 낙폭을 좀 키워갔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순매도도 3,600억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코스닥 시황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15포인트 정도 보이면서 외국인 순매도도 여기도 같이 보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니까 외국인들이 현재 3,625억 원을 팔아치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뭐 그 전전일 같은 경우 한 6,200억 정도 파는 모습을 보인 것에 비하면은 그래도 매도세 폭이 조금은 줄어들었다는 것을 그나마 한 가지 위안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동반으로 어떻게 매수하는, 순매수하는 그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안전한 그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네, 예.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외국인 순매수 종목들이 좀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같은 종목이 대표적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이외에도 SK네트워크, 우리투자증권, 삼성 SDI, 코오롱 같은 종목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순매수 그 상위 5개 종목이 아모레 퍼스픽, 그다음에 SK텔레콤, GS건설, LG 생활건강, 대림산업 이렇게 형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특징적으로 움직인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장중 계속 조정을 보이고 있다가 장중 막판에 이제 반등을 보였던 종목이 이제 KTNG, 뭐 담배인상공사를 알고 계실 텐데요.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 부분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네. 4분기 실적이라는 부분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인 것 같고요.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4분기 부분이라든가 수출 증가세가 회복되는 전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유입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 개인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어제 디램 가격 폭락이라든가 또한 산업은행이 또 그 M&A 관련된 매각 부분이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하한가로 이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IPTV 관련돼 가지고 그 지상파 전송 합의에 대해서 IPTV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대표적으로 SBSI라든가 IMBC, SK 브로드밴드, 하나로 텔레콤이 바뀌었던 종목이죠. 그런 종목이라든가 개별 종목들 중에서는 올리브 라인이라든가 셀런, 인프라웨어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 뭐 눈여겨 보진 않으셨겠지만은 자전거 관련 종목들, 삼천리 자전거라든가 요즘 최근에 그 상장된 참 좋은 레저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특히나 이제 KTNG 같은 경우에 3분기 매출이 6,500억대이고 영업이익이 2,300억대이다. 영업이익률이 참 엄청나네요. 네, 그렇죠. 네, 요즘 같이 굉장히 어려운 때일수록 아마 이 담배 피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을 것이고 어려운 때일수록 경기 방어주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가는데 언제 한번 KTNG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어제 우리 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그 하락세 자체를 나름대로 좀 지켜줘야 될 대형주들마저도 상당히 큰 폭으로 오히려 하락세를 이끄는 그런 주범이었다라는 그 점이 굉장히 특징이었을 텐데요. 대형주들의 하락폭이 무척이나 컸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형주들의 특징 부분들은 결국은 어제도 계속 얘기되는 부분이 예래서의 기초자산으로 많이 쓰였다라는 부분이 이제 네. 결국은 낙폭을 좀 크게 만들었던 것 같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심리적인 지지 구간인 50만 원대를 깨고 또한 포스코도 30만 원대를 깨고 내려왔다는 것 자체는 전체적으로 일단 팔고 보자, 현금화 시켜보자는 시장 그 참여자들이 생각들이 팽배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국 관련 종목들인 운송 관련 종목들의 업종
대비해서 한 1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네. 철강 금속 관련 종목들도 한 8% 이상의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화되어 있었던 보험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보였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 %의 하락을 보였었는데요. 우선적으로 메인 청사 물량도 있었지만은 삼성화재가 자동차 보험 쪽으로 이제 온라인 부분으로 진출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시장 부분의 어떤 그 경쟁 심화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부분도 하락에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새벽 뉴욕장이 무척이나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물론 뭐 전일 우리 증시가 상당히 약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뭐 매도 미리 맞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빌리자면은 오늘 그다지 우리 시장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사실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그 투자자들의 전체적인 그 집단 군중 심리라는 게 패닉을 겪으면 또 함께 이게 한 방향으로 쏠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 대한 염려가 분명히 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우선적으로는 그 대형주들의 심리적인 지지 구간이 일단 붕괴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일단 약세 부분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LS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ELS 관련 종목들이 기초자산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낙폭이 좀 키워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ELS 구조상 지금 현재 이제 원금 손실 구간에 터치한 그 ELS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현업에 있는 저로 봐서라도 지금 ELS 발매했던 그 종목들 중에 대부분 한 80% 정도 이제 원금 손실을 터치하다 보니 그런 그 기초자산에 대한 그 해지 물량들이 출회되는 모습을 보였고 네. 그거에 따른 선물 관련도 그 코스피 200 지수의 선물 부분도 해지의 필요성이 없다 보니까 그 매도 물량을 넣음으로써 어제 장세에 그 대형주들의 하락폭을 키워왔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낙폭이 커지게 되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부분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외국인 순매도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한 선물 매수 부분이 결국은 그 해지 물량으로 인해서 또 그 청산 물량으로 인해서 또 순매도 대에서 나오다 보면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또 만들어낼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는 부분이 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그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월봉상의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98년도 그 금융위기 이후에 그 10년 동안의 흐름에 있어서 그 추세 구간 국면에 있었을 때 그 전체적인 지지 국면에 지금 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구간의 천선이라는 것 자체는 500포인트와 1000포인트 사이의 긴 구간 또는 박스 구간에 있어서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차트 잠깐 한번 보신다면은 지금 이 10년 동안의 차트 흐름인데요. 이게 이제 위에 보시면은 MACD 오실레이터 부분인데 굉장히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패닉 현상이라든가 낙폭 과대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지금 현재는 어쩌면 개별적으로는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장에서 이게 쉽사리 움직이자니 움직이기 상당히 좀 겁나는 장이고 그대로 버티자니 오히려 겁은 더 나고 네. 어떤 방향을 잡고 가는 게 낫겠습니까? 우선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제 어제 장의 특징적이었던 부분은 결국은 이제 어닝 스프라이즈 관련 종목들, 실적 관련 종목들이 좀 그나마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종목들을 일단은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좀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건설업종 중에서 현대건설 같은 종목들이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해외 부문 매출이 40% 이상 되는 종목이고 또 주택 비중이 거기에 비해서 좀 작은 종목이고 그리고 PF 자금도 1조 3천억밖에 되지 않을 만큼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는 오늘 내지 내일 정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신 관련 종목들이 외국인 순매수가 이루어지면서 KTF라든가 LG텔레콤 같은 종목들이 마케팅 비용의 어떤 감소로 인해서 실적이 괜찮아질 것 같고요. 휴스틸 같은 종목은 최강 관련 종목입니다. 불구하고 강판 가격이 추가 상승을 보이면서 판매 가격이 올라갈 것 같고요. 또한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휴스틸 같은 종목은 올 내년에 배당금을 한 1,000원 정도 할 예정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13,000원 가격대의 그 투자 수익률로 따진다라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솔 LCD 같은 종목인데요. 휴스틸이라든가 한솔 LCD 같은 경우는 11월 중순에 이제 그 실적 발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종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종목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LG텔레콤과 그리고 또 대한항공을 소개를 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먼저 LG텔레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LG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뭐 단말기 매출 감소라든가 부가 서비스 매출에 대한 부진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실적 부분은 좀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분기 대비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전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컨센서스 부분에서 초과 달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대로 마케팅 비용의 부담 부분이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수치화되고 있습니다. 전 분기 대비해서 1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영업이익 부분이 한 2,234억 정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인당 유치 비용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단말기 보조금 감소 부분도 결국은 수익성 향상을 보이는데 뭐 또 한몫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일단은 그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볼 생각입니다. 우선적으로는 LG텔레콤처럼 지금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조정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정배를 만들어내고 있으면서 상승 추세 국면을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매수가 자체는 이 전환가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1,200원 정도, 1,150원 정도 되는데요. 오늘 조정 국면을 보여서 시가 부분이 낮게 시작한다면은 1,100원, 1,200원 밑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괜찮은 종목이 들고, 또한 전 저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9,300원대, 구름대를 약간 깨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만은 9,300원대는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될 종목이 생각이 들고요. 12,200원대 가격 정도는 주봉상의 흐름에 봤을 때 전고점 부분이 12,000원 정도 되는데요. 12,200원대 가격을 목표가로 설정해 둡니다. 네, 자 이렇게 가격대까지 여쭤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대한항공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가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고가 대비해서 한 4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유가 부분이 유료 할증비에 들어간다면 장거리 왕복 항공권에 비교한다면 한 19만 원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유가가 1배럴당 1불 정도 떨어질 경우에는 연간 유류비가 한 2,800억 정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율 부분도 영업이익 부분에 굉장히 효과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10원당 한 150억 정도의 영업이익 부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유가 부분하고 환율 안정세 부분이 3분기 영업이익 부분에 흑자 전환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들이 이제 곧 시행이 되게 되면은 미국 미주 노선의 굉장히 큰 부분에 여행객들이 만들어질 것 같고, 이 부분이 4분기 실적 부분에 굉장히 개선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이제 시행이 되면은 아무래도 미국 가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겠다 싶은 생각이 진짜 드는군요. 근데 우선적으로 환율이 안정이 돼야지 이제 여행 꾸러미도 챙기고 하지 않겠습니까? 음. 그래서 우선은 매수가는 일단은 전환 가격, 주봉상이라든가 일봉상의 전환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37,000원대를 일단 제시를 하고요. 네. 손절가는 마찬가지로 전 저점 구간이 32,000원대 가격, 그다음 목표가는 정고점 부분이고, 주봉상의 큰 추세 흐름으로 보시면은 전환선이 내려오고 있는 자리가 43,000원대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 국면을 바로 뚫기는 어렵다고 볼 때 43,000원 가격대에서는 일정 부분 현금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목표가 43,000원, 그리고 손절가 32,000원의 대한항공 종목에 대한 추천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레투자증권 동규동 지점의 심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8시 58분 30여 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가 이제 막바지 상황인데요. 자, 화면을 통해서 오늘 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살짝 보도록 하죠. 네, 먼저 코스피 쪽입니다. 예상하신 것처럼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포스코가 8.78%의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마이너스 8.36, LG전자 마이너스 8.84, LG가 마이너스 8.07, 삼성물산과 SK에너지, 그리고 SKC, 쌍용 양회, 영풍, LG생명과학, STX 등등 지금 불러드린 종목은 모두 마이너스 8%가 넘는 그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 와중에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하나 눈에 띈다라면은 대교가 약 7%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KP케미칼이 마이너스 10%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역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동서가 오랜만에 22,000원대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군요. 마이너스 11%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큐릭스가 마이너스 11, 에임하이 마이너스 10%,
평산과 SFA도 마이너스 10% 정도의 무척이나 큰 폭의 하락세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CC건설과 메이테크건설 같은 건설 관련주들도 거의 8, 9%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출발 상황 상당히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계속해서 개장 시초가를 중심으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9시 12초, 13초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아마 모니터 열어보기 굉장히 겁나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지요. 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6%, 포스코가 마이너스 8.78%, 한국전력이 마이너스 13.88%, 신한지주 마이너스 12.15%, LG가 마이너스 10% 정도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마이너스 12.65%이고요. 한일시멘트는 거의 하한가 가까이 밀려있는 모습입니다. 대교만이 6.77% 상승을 하고 있고요. 대웅제약은 마이너스 12.37%로 전반적으로 제약주도 모습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네, 동서가 마이너스 10%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에임하이가 마이너스 9%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6에서 7%, 8% 정도의 하락세로 장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의 이건창호도 마이너스 7.79%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나마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은 폴리플러스라든가 신세계 푸드 등이 보합세로 시작을 한다는 거, 그게 나름대로 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장 출발은 마이너스 52포인트가 하락한 1081포인트로 코스피가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13포인트가 하락한 321포인트로 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출발 상황 상당히 좋지 않고 어두운데요. 자, 전문가들은 과연 어떻게 이 장을 보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부의 김영준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장 출발 상황이 상당히 좀 충격적이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일단 개장 현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미 증시가 와코비아 보잉 등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연이틀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 파키스탄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국내 증시 또한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BDI 지수와 유가 그리고 구리, 철강 등 상품 가격의 급락세를 보이면서 경기도나 우려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수 측면에서 보면 코스피가 5.35%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닥도 4.81% 굉장히 큰 낙폭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도 보면은 대형주가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이고요. 특히 전 세계 경기와 좀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철강과 금속 그리고 은행 등이 하락을 이끄는 모습입니다. 네. 자, 오늘 장에 대해서 섣불리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울 텐데요. 오늘 장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최근 미 단기 금융 시장이 다소 좀 안정을 찾고 있지만 이머징 국제 가상금리가 재차 상승세를 이어나가면서 이머징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것이 부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근 유가가 70달러 선 이하로 하락을 하고 있고, 이외에 구리, 철강석 등 상품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신흥국 중 지역 자원 수출국들의 CDS 프리미엄이 급등을 하면서 전체 아시아 및 유럽 신흥국들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에 대한 우려도 덩달아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국내 내부적으로도 CD 금리가 상승하는 등 단기 금융시장이 좀 불안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결국 안정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좀 더 대응의 관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업종과 종목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모멘텀이 좀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시장 접근에 있어서는 경기에 좀 다소 둔감한 업종, 특히 최근 같은 경우는 통신 업종이 상대적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 하나의 특징인데,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최근은 사실 시장의 위험이 증가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한쪽 측면에서는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라도 가격이 충분히 조정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이러한 접근에 있어서도 최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면을 감안했을 때는 변동성이 어느 정도 축소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 시각 출발 상황을 알아본 애널리스트의 창이었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부의 김영준 연구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금융권이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 펀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부실러 저축은행이 동반부실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도 재무 상태가 악화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인수합병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인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 추가 대책으로 실수요자의 주택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자금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존 주택대출 금리를 낮추고 은행채를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조각 수준의 전면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각 개편 대상은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차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권은 이미 각계각층의 후보자군에 대해 광범위한 인사검증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샌디스크 인수 제안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주당 26달러로 제시했던 인수 가격을 샌디스크 측이 거부하자 당초 제안을 거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인수 포기를 선언한 게 아니라며 재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증시를 주도했던 주식형 펀드에 자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하반기에 설정된 공모형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 개인 자금은 100억 원에 그쳤습니다. 기관 자금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자산운용사 자체의 자금이었고 외부 자금은 전무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4대 시중은행 중 하나인 농업은행에 190억 달러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농업은행은 고객 대부분이 농촌 빈곤 지역의 주민이어서 부실 채권 규모가 컸습니다. 이번 조치로 농업은행 지분의 50%는 중국 투자공사가, 나머지는 중국 재정부가 갖게 됩니다. 불경기에 따라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의 매출이 일반 병원보다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비보험 진료가 많기 때문인데요. 병원들이 고육지책으로 수술비를 낮추고는 있지만 환자 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매출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줄었고 문을 닫는 병원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단돈 1,000원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다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다음 달 6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식 450만 주를 주당 1,000원에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산은 업무 시설을 비즈니스 호텔로 개조해 임대할 예정입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챙겨봐야 될 경제 이슈에 관해서 심층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금융위기 타결해서 전 세계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15일이죠. 미국 대선 바로 직후인 것 같은데요. 워싱턴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G20 정상회의가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 오전이고요. 네.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밤입니다. 이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백악관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국제금융위기와 위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G20개국 정상회담이 11월 15일 날 워싱턴에서 모여서 정상회의를 갖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이 회의에 참석을 하고요. 또 기존 서방 선진 7개국 G7과 함께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같은 이 신흥개발도상국들이 대거 참여를 합니다. 네. 여기에 또 국제기구 수장들도 참여를 합니다. 지금 뭐 IMF 총재도 참여를 하고요. 또 세계은행 총재도 참여를 하고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 자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주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요. 뭐 결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그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뭐 대변인이 어제 한 얘기에 따르면은요. 지금 현재 직면한 이 금융위기 해결 방안을 논의를 하고 또 위기 원인에 대한 이해와 또 위기 재발 방지 또 국제 금융 부분의 규제 체제 이 개혁 원칙에 대한 합의를 통해서 좀 행동 계획을 마련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좀 내용은 거창하지만 결국은 뭐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이 문제 해결해 보겠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뭐 지금으로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1월 4일 이제 미국 대선일인데요. 한 네. 일주일 조금 넘긴 뒤에 이제 2주일 뒤에 정상회담이 하는 거죠. 당연히 아마 미국 그 당선자
또 이 회의에 참석을 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 오바마 같은 경우 이 회의에 만약에 자신이 당선이 되면은 참석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고요. 뭐 맥케인 같은 경우는 부시와 같은 공화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선이 되면 이 자리에 참석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는 바입니다. 네. 자, 지난번 이제 상당히 많은 그 선진국들의 재무장관들이 또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런저런 대책들을 논의하고 또 대책들도 그 이후에 찾아내기도 했는데, 자, 이번 자리는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니만큼 어떻게 더 실효성 있는, 더 파워풀한 그런 대책들이 좀 나올 수도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생기네요. 그렇지요. 뭐 재무장관 회의가 뭐 계속 열리고는 있고요. 또 뭐 일부 뭐 아주 군소적으로도 모이고 있지만 사실 그런 걸로써 요즘과 같은 이런 국제 금융위기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건 사실상 뭐 불가능에 가깝고요. 네. 결국은 뭐 이제 좀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이걸 한 자리에서 해결을 해야지만 이 위기가 좀 근본적으로 좀 해결이 될 수 있겠다라는 아마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진작부터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됐죠. 그래서 뭐 어제 한다 오늘 한다 얘기가 나왔는데 뭐 아주 급박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한 달도 안 남겨놓고 이렇게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머징 마켓이 좀 크게 참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포함되고 뭐 브릭스 국가가 당연히 포함이 되죠. 여기에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산유국들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국제적 금융위기가 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일반적인 금융 문제가 있었을 때 항상 G7 국가, 우리 흔히 많이 들었죠. 네. G7 정상회의. 여기에 뭐 잘해야 뭐 러시아 정도 포함돼서 G8 정상회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제 같은 경우 이제 선진국에서 이번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 선진국이 자신들끼리 모여서 이게 해결될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같은 뭐 우리나라나 브릭스 같은 이렇게 좀 지금 신흥 국가들에게 손을 벌려야지만 되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좀 선진 국가들에게는 좀 살짝 좀 굴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선진 국가들이 보조를 맞춰서 뭐 금리도 인하하고 뭐 중앙은행에서 자본도 투입하고 했지만 뭐 최근 주식시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게 뭐 하루짜리 사실 단기 호재에 그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 해결하려면 결국 정상들끼리 모여서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데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 회의에 참여를 하니까 좀 유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전체 국가 GDP가 13위 정도 전 세계에서요. 그리고 무역 규모는 10위입니다. 굉장히 뭐 우리나라 그 경제 상태가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상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그동안 이제 글로벌 금융 분야에서는 사실상 뭐 소외됐다, 왕따를 당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뭐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걸 계기로 좀 우리나라 위상도 한 단계 올라가고 또 그걸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목소리가 좀 전 세계의 이런 금융 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좀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또 저의 좀 개인적인 좀 바람입니다. 네, 이 중국의 경제 정책을 세우는 정책 브레인이 한 인터뷰상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의 금융 위기나 경제 위기는 IMF라든가 G7이라든가 기존의 어떤 그 경제 질서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그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그 나라들이 어떤 키를 쥐고 역할을 해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는 그 말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 이제 외국발 악재에 흔들리는 것이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는 정말 크게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들려온 소식들을 보면 뭐 아르헨티나가 국가 부도 위기에 놓여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들려 있고 더군다나 뭐 유럽의 은행들조차도 도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그런 소식들도 우리 시장을 상당히 많이 흔들어댔죠. 그렇죠. 뭐 어제 뭐 우리 증시 뭐 투자자들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오전에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었습니다. 오전에 한 1~2% 빠진 거에 불과했는데 이게 오후 들어서 갑자기 좀 대폭락을 해가지고 뭐 1100선이 붕괴가 되기도 했고 좀 굉장히 뭐 100포인트 이상 빠지는 이런 좀 사실상 패닉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결국 뭐 우리나라가 내부 위기보다는 결국 외부적인 요인에 이런 좀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뭐 글로벌 금융위기 자체보다도요 지금으로서는 전 세계 금융시장과 또 실물 경기 미치는 파장을 좀 걱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좀 살펴보면요. 아르헨티나가 이제 민간 연금 펀드를 국유화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뭐 처음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바로 전에 내렸던 게 2001년이었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가 이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금을 국유화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7년 만에 다시 연금 펀드를 국유화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한 번의 이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한 게 아니냐 이런 좀 위기감 때문에 이런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다라는 전 세계의 좀 투자자들의 판단이 있었고요. 뭐 IMF 같은 경우는 어제 벌써 이틀 전 얘기죠. 지금 유럽 경제 연례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유로존의 신용 경색이 내년에 본격화될 것이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좀 안 좋은 전망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뭐 어제 또 환율 같은 경우 42원 넘게 급등을 했고요. 뭐 국고채 금리도 급락한 상황입니다.
뭐 유가가 떨어져서 이게 뭐 좋은 소식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요. 사실 유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유가가 네. 떨어지는 것이 뭐 공급이 확대해서 유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전 세계 실물 경기가 거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조심스러운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사우디나 오펙에서 이제 뭐 기름 자체를 감산을 100만에서 200만 배럴 정도 감산을 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떨어졌다는 그 사실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르헨티나라든가 특히 이제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을 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나라들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게 더 큰 두려움을 낳게 합니다. 유럽 은행들 뭐 도산 위험에 처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금융권들 역시 그 불안하기는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금융사들이 공동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펀드를 출시한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부실 위기에 처한 저축은행들, 내년에 이제 저축은행들이 상당히 큰 위기 아닌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들도 많이 들려오고 있지요. 예, 사실 이 저축은행들 같은 경우 서민들의 이 금융과 직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가장 네.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상호저축은행 같은 경우 일반 서민들이 많이 고금리라는 이유로 많이 뭐 적금도 하고 예금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IMF 당시에 이 상호 신용금고들이 이제 뭐 줄도산을 했을 당시 뭐 우리나라 이 좀 많은 서민들이 그 앞에 가가지고 막 예금 찾아달라고 아우성지고 뭐 눈물 짓던 참 아픈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한데요. 이런 것 때문에 상호저축은행 부실 좀 국가적으로 좀 막아야 되는 상황이 지금 온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지금 뭐 은행사와 또 보험사 또 일부 우량 저축은행들이 모아가지고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펀드를 조성해서 이 사업을 정상화하겠다 이런 지금 발표를 이달 말에 할 예정이라고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에 대해서요, 지금 3단계로 등급을 나눠서 이 취약한 등급의 경우 좀 사업을 청산할 경우보다 이 더 많은 피해가 발생된다 이런 좀 만약에 생각이 들 경우에는 이 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유도하겠다 이렇게 지금 방침을 선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이 경영 상태가 악화된 저축은행들에게 대해서는요, 이 적기의 시정 조치를 발동을 해서 좀 구조 조정을 가속화하겠다 뭐 이런 방안도 지금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연말까지 돌아올 PF 그 만기 자금 관련해서 한 1조 원 정도가 조금 넘는 규모가 상당히 좀 위험성이 있는 그런 규모라고 있는 그런 분석도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그 저축은행 금융권들 가운데서도 저축은행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제1금융권마저도 분명히 뭐 안정권에 있다라고 그렇게 누가 감히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축은행의 금리가 시중금리 은행들 금리보다는 조금 더 높다 보니까 서민들이 자기는 어떤 뭐 여유자금 같은 걸 많이 좀 맡겨두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좀 불안감이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지난 6월 말 기준이죠. 이 PF 대출 연체율이 은행보다 지금 상호저축은행이 21배나 높다. 뭐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뭐 지금 신문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 전국에 지금 한 900개 정도 이 PF 사업장이 있는데 이 중에 최대 한 20% 정도가 위험 등급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저축은행 이 PF가 이 금융시장 불안의 뇌관이다. 뭐 아니면 또 한국판 이 서브프라임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좀 안 좋은 얘기까지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금융당국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특히 이제 지방에 있는 중소형 저축은행들 같은 경우 중심으로 이 부도 사태가 날 수 있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아까 뭐 바로 전에도 드렸다시피 일반 은행들이 뭐 부도가 나도 굉장히 어렵기도 하겠지만 이 저축은행들이 부도가 나면은 뭐 일반 은행들만큼은 뭐 미치지 않겠지만 뭐 서민들을 상태로 이 부도의 이 좀 사태가 좀 직면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정부가 좀 심각하게 좀 인식을 하고 대처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뭐 1인당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까지는 이제 보장이 되긴 합니다만 그렇죠. 사실 그런 식으로 저축은행이 만약에 파산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게 해결되는 기간까지 돈이 묶이는 것은 물론이고 그 경우에는 뭐 지금 많이 주는 그 금리를 보면 한 8.1%까지도 네, 1년 뭐 정기예금 기준 그렇습니다. 주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 예금자 보장을 해주는 경우에는 그 금리가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그 기준금리만이 그냥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한 2, 3% 정도의 낮은 금리만을 보장받는다는 것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듯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은 것과 관련해서 맞물려서 이런 저축은행들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데요. 예. 자, 이번에 뭐 부동산 관련 대책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이 좀 시큰둥하고 있는 것이고 보면은 네. 저축은행과 관련해서 그 불안감이 점점 더 이게 커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불안감이 좀 커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또 저축은행들 같은 경우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돈을 끌어쓰기에 굉장히 좀 곤란한 처지입니다. 지금 은행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은행에 지금 곳간이 비었다 이래가지고 지금 양도성 예금 증서로 지금 긴급히 좀 자금을 메꾸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현재 지금 그것 때문에 이 양도성 예금 증서 즉 CD 금리가 지금만 보름 만에 한 0.15%포인트 상승을 해서 지금 6% 초반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다 지금 은행채마저도 지금 좀 우리나라 은행들 같은 경우 지금 시중에서 융통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은행들조차도 지금 현재 좀 곳간이 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상호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뭐 더더군다나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좀 문제가 나온 김에요. 은행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 지금 뭐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 지금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들에게서 돈을 좀 많이 빌렸는데 지금 이 담보대출 금리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뭐 이자 부담 때문에 뭐 등골이 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정부 같은 경우 이제 은행채 매입을 하겠다. 뭐 좀 이런 좀 강력한 대책을 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뭐 언뜻 보기에는 뭐 은행채를 매입해 주니까 은행들의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뭐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좀 과도한 조치가 아니냐 이런 좀 네. 얘기들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 은행채 매입이라는 게요. 지금 10년 전에 있었던 IMF 외환위기 때도 이런 조치가 국내에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럼 과연 현재 지금 우리나라 금융위기가 IMF 때보다 더 위험하냐 더 안 좋냐 이렇게까지 의문점이 좀 저는 드는 바가 사실이고요. 뭐 더 힘들어질 경우 도대체 그럼 어떤 카드를 꺼낼 것인가? 그렇게 되면 뭐 회사채도 사줘야 되고 뭐 일반 뭐 개인들의 빚까지도 한국은행이 대신 갚아줘야 되는 처지냐? 뭐 이런 좀 극단적인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또 은행권의 모랄 해저드까지도 좀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과연 좀 저축은행들이 좀 어떻게 할 것이냐, 좀 이런 부분 또 한국은행이 과연 이런 상태에서 좀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좀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은행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따라서 그를 쫓아서 또 CD 금리도 좀 올라가는 성향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우리 서민들의 어떤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좀 완화시켜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 듯 싶은데 사실 그 은행채를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매입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중앙은행만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 네. 그 발권 기능 자체를 일부 은행들도 일반 시중은행들도 은행채 매입을 통해서 좀 갖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또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렇습니다. 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은행을 통제하는 게 지금 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가장 큰 힘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힘 자체를 이제 은행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은행들의 그만큼 좀 중앙은행의 힘이 그만큼 앞으로 더 약화될 수가 있다. 좀 뭐 쉽게 말할 경우 뭐 속담으로 비유하자면은 뭐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위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은행들도 뭐 문제긴 하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지금 실물 경기 침체가 더 문제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뭐 좀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뭐 지금 뭐 암 환자가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뭐 감기 환자한테 진통제 놓는 것만으로 과연 경기가 살아날 것이냐? 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문제점을 지적해보고 싶습니다. 뭐 은행들이 계속 뭐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또 사실 지난 10년간 IMF 이후로 은행들 같은 경우도 뭐 과연 좀 우리나라 지금 금융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영업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 먼저 좀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로서는 좀 이런 부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정부에서 무작정 밀어주고 받쳐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의 그 8월 실업률이 6.1%에 달해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들려와 있고요. 그리고 미국 20대 도시 집값이 1년 전보다 16.7%가 떨어져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뭐 지표상으로 16.7% 정도 떨어졌다고 하면 거의 한 실질적으로는 30%한 40% 정도 고점 대비해서 떨어졌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자,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의 어떤 부동산 경기 하락과도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후발로 쫓아가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이제부터 어떤 하락세의 그 출발점에 서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도 해봅니다.
자, 지금 전반적으로 자산 가치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그 스케줄을 세우신다라면은 좀 더 어떤 추가 하락 쪽으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를 전제로 한 그런 스케줄을 세우시는 것이 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동석이었습니다.